그날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며느리는 혼자 누워 있었고 시댁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지급된 그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SNS에 웃으며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 배신의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미경은 5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어요.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 박성우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우는 55살이었어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집에 있니? 네, 어머니. 그럼 반찬 좀 해줄래? 아버지가 미역국 드시고 싶대.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가족이잖아. 미경은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반찬은 늘 미경 몫이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미경이 준비했어요. 큰 집이 있었지만 큰 며느리는 일이 바빴습니다. 미경이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엔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성우는 중간에서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알아. 괜찮아. 미경은 참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허전하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성우가 외로울 텐데. 미경은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일에 더 신경 썼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전화했고 제사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경이는 정말 착해. 시어머니는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복이야. 미경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다녀오고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샤워하다가 가슴에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덩어리였어요.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바빴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었거든요. 시댁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추석 끝나고 가야지. 미경은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병원 예약을 했어요. 성우야,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가슴에 뭔가 만져져서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언제 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했어.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도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이라고요? 네, 3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수술은요? 항암 치료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암이라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집에 왔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암이래. 유방암 3기. 전화 너머로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응.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해야 한대. 성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야겠지? 응. 내가 전화할게. 저녁에 성우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미경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암이 나왔어요. 유방암이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암? 네. 3기래요. 심각하대요. 어머니, 지금 바빠. 나중에 하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시대. 그래. 미경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입원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집에서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준비했어요.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미안해, 여보. 입원할 때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 내렸어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구나. 옆 침대 환자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입원했어요. 뭐로 오셨어요? 유방암이요. 아이고, 저도 같은 병이에요. 잘 견디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올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구토, 탈모, 무기력함 등이요. 미경은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미경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주말에만 왔어요. 미안해. 평일엔 회사 때문에. 괜찮아. 이해해. 어머니는 아직 바쁘시대. 성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미경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경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미경아. 어떻게 지내? 입원 중이에요.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네. 좀 힘들어요. 그래도 잘 견뎌야지.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나도 가고 싶은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괜찮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허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정말 몸이 안 좋은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어요.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성우가 있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날씨 좋네요. 댓글에는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좋은 곳에서 힐링하세요.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해외 리조트였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게시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바람 쐬러.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병문안은 오지 않더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어때? 너 여행 갔다 왔어?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더라. 아,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갔다 온 거야?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가자고 하셔서. 갑자기? 응. 리조트 예약이 취소돼서 싸게 나왔대.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래서 간 거야? 미안해. 어머니가 꼭 가자고 하셔서. 나는 병원에 있는데 나도 안 가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성우는 변명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줄래? 여보, 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플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리조트, 다른 날짜였어요. 더 화려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효도하시네요. 부러워요. 저도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미경은 댓글을 읽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성우의 월급으로는 저런 여행이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은 어디서?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미경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었어요.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여보, 보험금 나왔어. 걱정 마. 성우가 며칠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설마 내 보험 여행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 응, 2천만 원쯤. 그 돈 어디 있어? 우리 통장에 넣어뒀어. 확인 좀 해줄래?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알았어. 나중에 확인해 볼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오후에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통장 확인했어. 얼마 있어? 800만 원 정도.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나왔는데 왜 800만 원밖에 없어? 그게 성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치료비로 쓴 거 아니야? 아직 치료비는 별로 안 나갔어.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쓰셨어. 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급하게 쓸 때가 있으시대. 얼마나? 1,000만 원. 미경은 어지러웠습니다. 내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쓰셨다고? 미안해. 어머니가 꼭 필요하시대서. 뭐에 필요하셨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행비 아니야?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맞지? 내 보험금으로 여행 간 거지? 미안해.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돈으로 여행을 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미경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래서 내 돈 갖다 쓰는 걸 가만히 본 거야?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성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성우와 통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작용도 심해졌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나 이렇게 변했구나. 미경은 가발을 샀습니다. 간병인이 도와줬어요. 이거 쓰시면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발을 쓰고도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또 소셜 미디어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새 게시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쇼핑했어요. 기분 좋네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가방 예쁘네요. 미경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 가방까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변호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요? 네.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연락처 드릴게요. 며칠 후 변호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시댁에서 쓴 일, 여행 간 일, 모든 것을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요. 그럼 법적으로는 남편 돈이에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병 치료비로 나온 건데요. 보험 수익자가 남편이면 그 돈은 남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다릅니다. 이혼이요? 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 결혼 생활이니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변호사가 나간 후 미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할 수 있을까? 저녁에 성우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직접 오시진 않으시네.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여행 갈 땐 괜찮으셨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태어나면
집에 안 갈 거야. 뭐, 친구 집에 좀 있을게. 왜? 우리 집에 와야지.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나가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어요. 미경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난 거였어요. 2주 후에 다시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퇴원하는데. 내 집에 좀 있어도 될까? 그래. 언제든지 와. 퇴원 날 친구 수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응.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여기서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정말.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퇴원했다며? 응. 친구 집에 있어. 왜? 집으로 와야지.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여보, 나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은 수진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도 조금 회복되었어요. 수진은 미경을 잘 돌봐줬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미경아, 너 이혼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해. 25년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너무 배신감이 커. 이해해. 어느 날 미경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 이혼 절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오후 2시에 뵙죠.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이니까요.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남편이니까요. 그럼 위자료는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네. 소셜미디어 게시물, 통장 내역 등이 도움될 겁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여행 사진, 쇼핑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댓글도 캡처했습니다. 특히 아들 덕분에 효도하네요라는 댓글이 중요했어요. 성우에게 통장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통장 내역 좀 보내줄래?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보내줄 거야, 말 거야? 성우는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미경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짜, 그리고 며칠 후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다시 입원했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병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데 또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저녁 대접해줬어요. 효자예요.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돈으로.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미경은 울었습니다. 성호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어머니가 안부 전화래. 그래. 직접 오시고 싶은데 정말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갈 땐 괜찮으셨나 봐. 그건 나가줘. 보기 싫어. 성호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심하게 아팠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간호사가 급히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요.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미경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25년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험금은 여행비와 쇼핑비로 쓰였습니다. 병문안은 형식적이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다시 퇴원했어요. 이번에도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아, 많이 힘들지? 응, 견딜만해. 하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걷기도 어려웠어요. 수진은 미경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고마워, 수진아. 친구 사이에 무슨.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장 준비됐습니다. 확인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을 확인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포함했습니다. 좋아요. 남편분께 송달하면 됩니까?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우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틀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정말 이혼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해? 왜긴. 당신이 한 짓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몰라? 보험금 일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다 돼? 그럼 어쩌라고. 이혼까지 해야 해?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여보,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아.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네.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결정? 내가 뭘 결정해? 제 인생이니까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경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아플 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행은 가셨으면서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보험금으로 여행 가시고 쇼핑하시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발견했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쳤어요. 입원해야 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미경은 다시 병실에 누웠습니다. 또 병원이네.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힘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친구잖아. 병원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경은 성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여보, 그래도 난 남편이야. 법적으로만. 왜 이렇게까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미경은 성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야. 다 당신들 때문이야.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할 생각 없어. 끝까지 갈 거야. 여보, 나가. 보기 싫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을 통해 미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저기,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뭐요? 시어머니 분이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간병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집안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 보험금도 집안 돈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미경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한테요. 자랑하듯이. 미경은 손을 떨었습니다. 집안 돈이라고? 저녁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실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간병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부탁해 볼게요.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너무 화가 나서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몸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약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옆 침대 환자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저분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미경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 캡처본, 통장 내역, 간병인 증언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미경아, 이거 파일로 정리할까? 응, 고마워. 힘내.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조정 당일 미경은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함께 갔어요. 긴장되지?
많이. 괜찮아.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조정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미경은 그들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는 암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보험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1,000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어요. 성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입니다. 보험 수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을 여행비로 썼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소셜미디어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직후 해외여행을 갔어요. 조정위원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피고 측,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간 거예요. 미경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이요? 미경이 직접 말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레스토랑 다니는 게 요양이에요? 그건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으며 고생하는데 어머니는 제 돈으로 여행 다니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 한 번도 병문안 안 오셨잖아요. 그건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여행을 가세요? 쇼핑을 하세요?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이에요.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네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성우를 보았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말자. 싫어. 미경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제발,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내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이야? 가족이야?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조정실을 나온 미경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힘들어, 울어, 참지 마. 미경은 수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미경아, 넌 잘못 없어. 25년이 다 거짓말 같아.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줘. 제발. 미경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미경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이제 와서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이혼은 하되 재산 분할만 하자고 합니다. 위자료는 없이.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 가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미경은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암이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호자니까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성우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미경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중환자실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미경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쓰러졌구나. 네.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깨어났구나. 수진아,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어. 수진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또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며칠 후 미경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거였어요.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좀 그랬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에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제가 연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대로 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성우가 병실 앞까지 왔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거부했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성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왔어요. 미경은 가발을 썼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진이 함께 갔습니다. 괜찮아? 응. 해야 할 일이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 시작하세요. 미경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올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입니다. 보험금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000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소셜미디어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판사는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성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쓰는 게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미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원고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돌본 간병인입니다. 진술하세요. 피고 모친께서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보험금은 집안 돈이니 당연히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원고 본인이 진술하시겠습니까?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네. 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제가 준비했고 반찬도 제가 만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은 가발을 벗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미경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제가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거의 없었고요. 제 보험금으로는 여행을 가시고 쇼핑을 하셨습니다. 미경은 성호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판사님께 말씀하세요.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아내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성호가 애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수고했어, 미경아. 응, 드디어 끝났어. 복도에서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미경은 성호를 지나쳤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여보.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아, 괜찮아? 응.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미경은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 함께였어요. 떨려? 조금. 근데 후회는 없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호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합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끝났다. 수진이 미경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걸로 치료비는 충분하겠다. 미경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이었어요. 좁지만 내 집이야. 가구를 하나씩 들였습니다. 소파, 침대, 작은 식탁.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여기 괜찮네? 응. 마음에 들어. 새 출발이다, 미경아. 그래. 새 출발.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3차, 4차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늘 곁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미경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좀 낫네요. 서로 응원하며 치료를 견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어요. 미경 씨, 들어오세요.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 효과가 좋았어요.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미경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암이 줄었대. 정말? 미경아, 잘 됐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 견딘 거지.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봉사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봉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환영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저도 암 환자였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좋습니다. 함께해요. 미경은 일주일에 3번 봉사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루하루요. 하루씩 견디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환자들은 미경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용기가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봉사를 하면서 미경은 변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미경아, 요즘 표정 좋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껴. 잘 됐다.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났어요. 짧지만 보였습니다. 가발을 벗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버린 사람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봉사단체에서였어요. 미경 씨, 내일 신규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이거 키우기 쉬운가요? 네, 물만 잘 주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잘 자라렴. 우리 함께 살자. 미경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25년.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미경는 가발을 벗고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낡은 옷의 노인이 조용히 봉투를 내밀자 은행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런 분은 상담 불가입니다. 복지센터로 가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쥐며 중얼거렸다. 돈은 없어도 인격은 팔지 않았는데 말이야. 주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노인을 외면한 채 서류를 정리했다. 다음 손님이요. 노인은 한 걸음 나가다 멈춰섰다. 이 얼굴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엔 믿기 힘든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을지로 뒷골목의 낡은 고시원 건물. 새벽 5시 30분 한기석은 좁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지 수거는 새벽 일찍 시작해야 하루 벌이가 나오니까요. 기석은 몸을 일으키며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회색빛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소기업을 운영하며 제법 괜찮게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기석은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나이 탓도 있지만 무거운 폐지를 나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 곳곳에 무리가 왔습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기석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장을 입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낡은 작업복이 일상복이 되었습니다. 오전 6시 기석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폐지 수거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마트 앞, 오피스 건물, 아파트 단지 등을 차례로 돌며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들을 모았습니다. 아저씨, 이것도 가져가세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리된 박스들을 내어줬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 별 말씀을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경비원의 따뜻한 말에 기석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기석은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500원짜리 컵라면이었지만 기석에게는 소중한 끼니였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 화면에는 몇 개월 전에 받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기석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래, 그걸로 됐다. 기석은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은 실패했지만 아들만큼은 성공했으니까요. 사진 속에는 아들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여자도 보였습니다. 김서린이라는 이름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참 고운 얼굴이네.
기석은 며느리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인의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차가운 사람인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내내 기석은 폐지 수거를 계속했습니다. 리어카가 가득 찰 때까지 박스와 신문지들을 모았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서 끌고 가기가 힘들었지만 이것이 기석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폐지 수거 업체에 도착해서 모은 폐지들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15kg이네요. 7,500원입니다. 업체 직원이 돈을 건네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7,500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기석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온 기석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샀습니다. 3,000원짜리 할인 도시락이었지만 나름대로 든든한 저녁이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기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20여 명 두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부도를 내면서 기석의 회사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공장을 정리하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도윤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 잘못이야. 왜 무리한 사업을 했어? 아들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부자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기석은 도시락을 다 먹고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아라, 도윤아.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난 목요일 아침 기석은 평소와 다른 일로 외출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로 은행을 방문해야 했거든요. 몇 달째 밀린 보험료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석은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스럽게 입어도 낡은 티셔츠와 색이 바랜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과 정장 차림의 고객들 사이에서 기석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은행에 오네. 혹시 노숙자 아닌가? 기석은 들리는 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번호가 불려서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기석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건강보험료 납부하러 왔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기석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숙자분은 사회복지 창구로 가세요. 여기서는 일반 고객만 상대합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기석이 해명했지만 직원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기석은 주민등록 등본을 꺼냈지만 직원은 대충 보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업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여성이 기석 뒤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김서린이었습니다. 기석의 며느리였지만 기석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린도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업무가 급한데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린이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린의 세련된 모습을 보고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떤 업무 보시는 거죠?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서린이 말하자 직원은 즉시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분은 창구 이용이 어렵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왔는데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업무가 있는데요. 복지 관련 업무는 다른 곳에서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의 차가운 말에 서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따로 처리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기석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진에서 느꼈던 차가운 눈빛이 실제로도 그대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 복지센터 주소 알려드릴까요? 직원이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기석은 그 종이를 받으며 서린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아들의 결혼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시아버지라고 밝히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기석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받지도 못한 보험료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기석은 잠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일까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마음은 차가운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여겼어요. 서린 입장에서는 정말로 노숙자로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기석은 서린이 말한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건강보험료 납부 도와드릴게요.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기석이 말하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고시원 주소 확인했거든요. 어르신 같은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는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석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온 기석은 다시 아들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서린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본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기석은 자신을 의심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 표정은 분명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석은 우연히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다. 기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 상견례가 있어요.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도윤의 말에 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에 초대받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와도 되겠니? 네, 서린이도 시아버님을 뵙고 싶어 해요. 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린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은행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했습니다. 상견례가 있기까지 며칠 남은 주말, 기석은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10년 전 사업할 때 입던 정장이 한 벌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낡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많이 말라서 옷이 헐렁했지만 그래도 작업복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구두도 닫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사람 구실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상견례 장소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이런 곳이 어색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설인, 그리고 설인의 부모님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기석이 다가가자 도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응, 늦었니?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기석을 보더니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설인입니다. 설인이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석도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도윤이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설인의 부모님도 소개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이고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석에 비해 훨씬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설인이 자신의 가족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은행 지점장 하세요. 벌써 2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죠. 설인의 말에 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며칠 전 은행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톤이 똑같았습니다. 지점장이시라니 대단하시네요. 기석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설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셨는지요? 제조업 쪽이었습니다. 기석의 대답에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럼 공장 같은 거 하셨구나. 지금은 많이 어려우시죠? 설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말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은행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기석이 대답했지만 설인은 계속 캐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특히 제조업은 더 힘들고 지방에서 사업하기 힘드시죠?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했었어요. 기석의 정정에도 설인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요즘은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설인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무시하는 기색이 더 강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시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눈치채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설인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은행에서 일하시는군요. 기석이 말하자 설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은행 업무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강남 지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남 지점이라는 말에 기석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갔던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이네요. 네, 좋은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좀 곤란한 분들도 오시긴 하지만요.
서린의 말에 기석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서린은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 과시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좋은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기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윤 오빠는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잘 커서 지금처럼 성공했잖아요. 서린의 말에는 기석을 깎아내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덕을 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기석은 조용히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점장 딸이라니 좋은 인연이겠네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말이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린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서린은 기석에게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반갑다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석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니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직접 나서서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했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후 기석은 마음속에 맺힌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서린이 정말로 은행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석은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구멍난 작업복과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고 서린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기석은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서린이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았던 그 세련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번호가 불려서 서린의 창구로 갔습니다. 서린은 기석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본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센터로 가세요. 기석은 서린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복지센터에서 찾으면 되겠군요.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기석은 지갑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정리할 때 남겨둔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둔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서린에게 내밀며 기석이 말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서린은 마지못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석산업 예금 잔액 32억 원. 서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정말 고객님 통장인가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 통장 맞습니다. 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린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숙자 취급했던 사람이 32억 원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서린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차분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뭘 몰랐다는 거죠? 고객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줄
아, 그럼 돈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기석의 질문에 서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직원이 고객을 무시했나 보네. 요즘 은행 직원들 교육이 안 되어 있어. 서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실수를 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기석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2억 원이나 있으면서 왜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지 말입니다. 기석은 통장을 다시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기석이 은행을 나간 후에도 서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2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리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 거지 같은 차림으로 와서는 32억 원이나 있다니. 요즘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검소하게 산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동료들의 말에 서리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서리는 도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32억 원이나 있는 통장을 보여주셨어. 근데 차림새는 정말 초라했거든. 서린의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셨어? 60대 후반 정도. 키는 보통이고 말수가 적으셨어. 도윤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름은 모르겠어? 글쎄, 통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서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고시원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서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것이 씁쓸했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런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할까? 기석은 걱정이 되었지만 직접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평소처럼 폐지를 수거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이 걱정되었습니다. 서린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무슨 일이니? 결혼식 리허설이 이번 주말에 있어요. 아버지도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기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서린과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겠다. 감사해요, 아버지.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웨딩홀에서 할 예정이에요. 토요일이 되어 기석은 다시 한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와 달리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린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도윤의 동료들까지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석이 들어서자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기석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리는 하객들과 인사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양가 소개를 했습니다. 설인의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가문이네요. 신부가 복이 많구나. 하객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설인은 우쭐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인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랑 측 가족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소개는 간단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설인이 마이크를 받아 덧붙였습니다. 우리 예비 시아버님은 지방에 계신다더라. 아, 사업 실패하셨다죠? 설인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시선들이 기석에게 향했습니다. 기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으니 대단하시죠. 설인이 덧붙였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석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기석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인은 기석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32억 원 통장을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아버지 한기석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설인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 은행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상담 불가라고 하셨죠. 복지센터로 가라고도 하시고 순간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숙자 취급하셨던 일 말입니다. 기석의 말에 설인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약혼자가 나를 노숙자로 오해해서 은행에서 쫓아냈단다. 기석의 설명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하객이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설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설인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은행 직원이 그래도 되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설인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설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설인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오빠 저는 설인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2억 원 통장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기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인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리허설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설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허설이 엉망으로 끝난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설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정말로 아버지를 노숙자 취급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인 씨,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문제죠. 도윤의 말에 설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회사에 갈 수가 없어서. 1시간 후 도윤은 설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설인은 부은 눈으로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설인은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낡은 옷을 입고 오셔서 저는 정말로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지센터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32억 원 통장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설인의 고백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설인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설인 씨는 돈이 있으면 정중하게 대하고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32억 원이 없었다면 계속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도윤의 질문에 설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건 저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사과해야죠. 도윤의 말에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석이 폐지 수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망쳐서. 기석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설인이가 잘못한 거죠. 그 친구도 실수했을 뿐이야. 나를 정말 몰랐으니까. 기석이 설인을 감싸주려 했지만 도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 거예요? 사업 정리할 때 남긴 거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도윤의 질문에 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너희 어머니를 잃고 너와도 멀어진 상황에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기석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다.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 설인은 용기를 내어 기석을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석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인 씨, 여기 어떻게? 아버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설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은행에서 아버님을 무시한 일 정말 죄송해요. 설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죠? 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기석의 너그러운 말에 설인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도윤 오빠와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다만,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석의 말에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설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서린 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도윤의 말에 서린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말에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요일 저녁 서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기석을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린은 고시원 앞에서 기석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기석이 리어카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수거해서 지쳐 보였지만 서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 씨, 또 오셨네요. 아버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서린의 진지한 표정을 본 기석은 고시원 1층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서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서린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석은 깜짝 놀라서 서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그때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서린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기석이 서린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서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도윤 오빠 말이 맞아요.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일은 됐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기석의 너그러운 말에 서린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윤 오빠가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기석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학교 다닐 때도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곤 했어요. 돈이 없어서 점심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서린은 도윤의 그런 면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 가정에서 제일 금기입니다.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도윤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 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기석이 서린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서린이 봉투를 열어보니 기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기석 명의로 서린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당신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요. 기석의 말에 서린은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선물까지 주다니 기석의 인품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기석의 말에 서린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린은 은행에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고 특히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업무 봐드릴게요. 낡은 옷을 입고 온 할아버지에게 서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서린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린의 변화는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은행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여전히 서린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린이가 정말 변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기 어려워.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기석의 조언에도 도윤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린은 다시 기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기부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로요? 네, 진심이에요.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서린의 진심을 느낀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봉사활동을 해볼까요? 토요일 기석과 서린은 함께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서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서린에게 고마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석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서린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린은 평소처럼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이 은행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린은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린 씨. 업무 중에 죄송해요. 기석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린이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받고 있었거든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시간 있을 때 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서린은 정성스럽게 기석의 업무를 처리해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기석이 일어서려 할 때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뭐든 말해보세요. 도윤 오빠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린의 고민을 들은 기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도윤이는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변했는데 믿어주지 않아요. 변화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기석의 조언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와 만나셨다면서요? 응, 정말 많이 변했더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려워요. 도윤의 말에 기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믿음이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거든.
기석의 말에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서리는 기석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은행에서도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리는 혼자서 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기석과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왔네요. 복지센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리는 이제 이곳의 단골 봉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도윤이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서린을 발견했습니다. 서린은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고맙다, 얘야. 내가 오면 여기가 환해져. 할머니의 말에 서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도윤은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 씨,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걸려온 도윤의 전화였거든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복지센터에서 봤어요. 아, 오빠가 봤구나. 부끄러워요. 왜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도윤의 말에 서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변했네요. 오빠.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도윤의 말에 서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주세요. 앞으로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 계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서린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기석은 여전히 고시원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기석은 우연히 서린이 근무하는 은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린이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업무 봐드릴게요.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에게 서린이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간 기석을 본 서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바쁜데 괜찮나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러요.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린은 최근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려줬고 기석은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기석의 말에 서린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석이 은행을 나서는데 창문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기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따뜻한 햇살이 기석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전해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